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시험의 두 번째 과목의 이제 두 번째 영역입니다. 보통들 이제 전문화된 모델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될 것도 많고 또 요사이 시험 추세가 이 모델들을 현장에 적용시켰을 때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지는가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기출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열심히 좀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앞에서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걸 공부하셨고요. 이제 그 실천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자, 우리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려본 적이 있었죠. 도대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게 뭐냐? 자, 보통 네 가지 개념을 갖고 실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었습니다. 자, 누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느냐? 누구에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서 실천을 하느냐? 그다음 무엇을 가지고 실천을 하느냐? 자,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who가 될 거고요. 누구에게는 이제 to whom이 되겠죠. 어디에서는 이제 where,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가지고가 바로 뭐죠? 이제 실천 기술. 이제 어떻게 하느냐, how to 또는 어떤 테크닉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지식, 기술, 가치라고 하는 이 실천적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국가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렇죠. 실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복지사였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더라도 무조건 사회복지사의 행위만 뭐다? 사회복지 실천 행위로 인정했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누구에게 하느냐? 자, 이거 실천의 대상이라 그랬죠. 실천의 대상은 자, 어떻게 구분하라 했습니까? 개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집단이 있었고, 네 번째가 지역 사회가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이걸 우리가 개별 사회 사업이다라고 해서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고, 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족 치료라고 합니다, 보통. 가족을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을 우리가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 사업을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다. 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나눠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케이스 워크라고 했죠. 그래서 CS라고 하는 말 썼고, 가족 치료라는 말이 이제 패밀리 테라피나 또는 뭐 패밀리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패밀리 테라피 FT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집단사회 사업은 이제 그룹 워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GS가 아니라 CW죠. 워크 CW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은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그죠? 그래서 CO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분이 저희의 임의적 구분이 아니고 이런 실천의 대상을 구분했던 것이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배웠죠. 1929년에 밀포드 회의라는 게 있었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그러니까 왜 대상을 구분했느냐? 이런 사회사업의 전문성, 즉 사회사업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영역을 구분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상이 뭐다? 개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단이 있었고, 지역사회라고 하는 실천 대상의 3분류가 밀포드 회의에서 정해졌었다. 우리는 우리 교과서의 편제상 이 가족을 여기다 넣었었다까지 기억나시죠? 자, 어디에서 하느냐? 그걸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 썼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더라. 그래서 뭐 1차 현장, 2차 현장, 그렇죠? 뭐 생활, 이용시설, 생활시설, 그렇죠?
행정적 서비스, 그다음에 뭐 직접적 서비스, 간접적 서비스 영역들 다 공부하셨습니다. 실천론 시간에. 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실천 기술이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자, 이 실천 기술도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용 실천 기술이 있었었고, 가족용 실천 기술. 자, 이제 세 번째가 집단용 실천 기술. 자, 지역사회용 실천 기술. 이렇게 다 나눠졌었다. 기억들 나시죠? 실천 기술도 영역별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졌었다. 개인용, 가족용, 집단용, 지역사회용. 자, 우리 실천론 시간에 뭘 배웠느냐? 자, 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를 쭉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이 실천의 대상들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내용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예, 그리고 어디에서 현장에 관한 얘기도 나눠봤었고, 실천론 시간에 공부했던 거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인간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 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들은 전부 다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천의 가장 기본적 자세, 이제 면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렇죠. 실천론 시간에 공부했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실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공부했습니까? 근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천 방법론, 예, 사례 관리라고 하는 개념까지 우리가 이 실천론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실천 기술론에서는 이제 뭘 공부할 것이냐? 바로 이걸 공부할 겁니다. 도대체 뭘 갖고 하느냐?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천 대상들을 가지고서 어떤 실천 기술을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실천 기술론에서는 개인용 실천 기술, 그리고 집단용 실천 기술, 이제 가족용이죠. 순서대로 한다면 개인용, 그다음에 가족을 위한 실천 기술, 그다음에 집단용 실천 기술, 그다음에 지역사회용 실천 기술이 있는데, 실천 기술의 종류가 이 중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다루고, 우리가 실천 기술론에서 다룰 것은 뭐다? 개인, 가족, 집단용 실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다. 자, 개인용 실천 기술은 어떤 걸 공부할 것이냐? 자, 개인용 실천 기술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정신 역동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가지고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즉 개별 사회사업에 적용을 해본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심리사회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다루는 공부했었던 그런 성격 심리학의 모델이 아니고, 이건요 실천 기술의 모델입니다. 같은 용어를 쓰지만 개념 자체는 틀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이라는 거 공부할 거고, 인지행동 모델, 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역량 강화 모델, 예, 해결 중심 모델,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들입니다. 자, 좀 양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재의 맨 앞에 챕터를 봤더니 이제 이 영역에서 목차를 한번 보세요. 심리사회 모델, 인지행동 모델, 과제 중심 모델 나오고, 기타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제 실천 기술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대상 실천 기술들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가족 대상 실천 기술은 뭐가 있느냐? 이제 보면은 첫 번째가 보웬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다세대 전수 모델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두 번째가 사티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경험주의 가족 치료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누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구조주의 가족 치료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 헤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던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에도 있는 이 해결 중심 모델이 가족을 대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김민수 박사님이 개발을 하셨다 그래서 김민수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해결 중심 모델.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들을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들은 보통 세 가지 모델을 공부하는데, 그건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좀 부탁이 있는데, 실천 기술론을 공부하실 때는 이 제목을 일단 머릿속에다 꼭꼭 담아 두시고서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제목을 머릿속에다 담으시고, 즉 모델의 이름을 다 좀 기억을 해두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 나가셔야지 이 공부가 좀 쉽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챕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에요. 사회복지의 개념 및 정의. 자, 실천 기술론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이미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부를 끝마쳤는데, 이 실천 기술론에서 사회복지사를 다루는 이유는 당연히 실천 기술을 수행하는 자가 오직 사회복지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부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에서 같이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다 중복되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봅니다. 사회복지의 개념 뭐 읽어보시고,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자, 이것도 여러분 실천론 시간에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 실천의 정의는 다르게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실천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천의 목적도 우리 실천론 시간에 다 공부했었죠. 한번 보면은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NASW라고 하는 데서 정한 거죠. 개인, 집단, 가족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개념 바로 뭐예요? 그들 자신이, 즉 사회복지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해결하게끔 원조해 준다. 즉 도와준다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방향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회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체계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복지 기관이나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자, 새로운 사회정책과 정책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기술, 지식 및 기술. 자, 복지사가 갖춰야 될 것이 지식, 기술, 가치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미 실천론 시간에 공부를 하셨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복지사였었죠. 자, 알고 계실 거고요. 사회복지사의 조건들 읽어봐 주시고, 자, 지식 기반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지식의 종류들, 복지사 갖춰야 될 지식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복지사 갖춰야 될 실천적 요소로서 지식과 기술과 가치가 있다는 걸 이미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건 기술인데, 이 기술은 지식을 근본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죠.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알미라고 한다면 그 알을 행동으로 표현해낸 게 기술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식을 먼저 보면은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들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들, 즉 인간관계,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들도 있으셔야 되고, 실천 이론과 모델에 관한 각각의 개별적 지식들을 다 갖추고 계셔야 되고, 특정 분야와 대상 집단, 즉 내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냐, 집단을 대상으로 하냐, 그렇죠?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냐, 또는 내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냐, 노인을 대상으로 하냐 한 식으로 여러분들의 실천 대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들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사회정책 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있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 6번에 보면 자기인식이라고 하지요. 예, 자기인식은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에 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얼마만큼 아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에 관한 지식, 즉 자기인식에 관한 얘기만 봅시다. 그래서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가치, 태도,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전문가가 누굽니까? 사회복지사 자신이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신념, 태도, 행동, 습관 등을 깨닫고 이들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계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쭉 읽어보시고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 보시면은 기술은 자 실천 지식을 자 여기 보시면 행동으로 옮기는 요소가 바로 기술이다. 즉 기술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사실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 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지식들이 행동으로 바뀌어진 거니까 그렇죠. 대인관계에 관한 지식들을 우리가 확보했다면, 즉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면 그걸 가지고 기술로 옮기면 대인관계 기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관계 형성 기술, 대화 기술 뭐 다 읽어보시고 실천 과정상의 기술들. 자, 그래서 우리 실천 과정 맨 처음에 인테이크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료 수집하고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했었고 개입하고 평가 종결 평가한다 그랬었죠. 우리 뭐 기술 단계 여기 준비부터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지우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 배웠던 지금 알려드렸던 그 프로세스를 여기다 기재를 좀 해 주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단계별로 해야 될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술들을 쌓으셔야 된다. 뭐 그 정도입니다. 자, 뭐 어려운 얘기도 없고 크게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시험에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전문직의 특성 해서 홀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전문직 조직의 활용,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기규율, 직업의식, 전문적인 자율성, 특수한 이론적 토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이 등장하죠. 여기 이제 그린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1957년에 얘기를 한 건데, 자,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면요. 자,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 전문직이. 그러니까 갖추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추고 있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부여된 전문적 권위와 신뢰도 갖추고 있다. 57년에. 전문가 집단의 힘과 특권도 있다. 사회로부터 승인받고 있다. 명시적이면서 체계된 윤리 강령도 가지고 있다. 전문직의 문화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플렉스너가 한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 이제 플렉스너가 아니라 그린우드가 한 얘기죠. 자,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1915년이죠. 예, 플렉스너라고 하는 학자 공부하셨어요. 예, 플렉스너의 비판 기억나실 겁니다. 플렉스너의 비판. 예, 플렉스너가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인가, 즉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사를 과연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전문직이라고 소리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예, 대단한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다 전문직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전문직이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을 전문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즉 인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진단주의 학파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맞서서 기능주의자들도 등장을 하고 사회복지사 협회가 조직이 되고 사회복지사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했다는 그 일련의 절차를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린우드가 1957년에 그래, 이제는 당신들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조건들, 즉 여기 나와 있는 지식과 이론 체계도 갖추고 있고 신뢰와 권위도 있고 힘과 특권도 있고 사회적 승인도 있고 윤리 강령도 있고 너희들만의 문화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전문가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린우드 사건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957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장 50년에 걸쳐서 그 기간 지난 후에 50년에 40년이군요. 40년이라고 하는 플렉스너의 비판 이후 약 40년 동안 이 사회복지계가 정말 뼈를 깎는 표현 뭐 잘 쓰죠. 예, 그런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전문가로 만들었고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이 그린우드가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들 이것들이 시험에 등장을 하는데 꼭 좀 기억해 두시되 이 내용이 사실 플렉스너가 너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 비판했던 내용들 즉 전문가로서 갖추지 못했던 요소들에 관한 얘기하고 서로 동일하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3년에 이제 플렉스너 씨가 사회사업 전문직의 분석들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요. 정체성, 전문성, 사회적 인가를 얻기 위한 조건도 읽어봐 주십시오. 사회복지 전문화에 기원해서 자선조직협회 자 보시면은 1800년대에 자선과 박의 개념을 발전시켜 사회복지 전문화의 관료화를 촉진시켰다. 우리 자선조직협회 영국에서 1869년에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원조에 대한 헌신과 신중함을 결합해서 COS의 재조직화를 촉진했고 욕구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접근을 선택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되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선조직협회와 그리고 인보관이라고 하는 두 축을 통해서 이 민간 자선 사업, 그러니까 자선행위, 즉 민간 수준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구체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회복지사와 연관되어졌던 즉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은 이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선조직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유급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급 사회복지사, 즉 사회복지사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체제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 자선조직협회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훈련기관을 통한 전문 교육이 있었다는 것도 읽어봐 주시되 우리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예술적 기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우리 여기에는 시험에 기출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엄청 많이 기출되어집니다. 엄청 많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 행위, 즉 실천이라고 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실천 행위를 밑받침해주는 거대한 기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과학적 기반이라고 하고 하나를 이제 예술적 기반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과학적 기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예술적 기반의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긴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적 기반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이 실천 행위를 제대로 된 실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 뭐요? 예, 후천적으로 습득한 주로 어떤 방법,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 또는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습득하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 기반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지식이나 기술 등이 이 과학적 기반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반면에 이 예술적 기반이라는 건 다분히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성장하면서도 형성은 되어지는데 그것이 상당히 감정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정심, 이타심,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성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 묶어서 뭐라고 한다? 예술적 기반이라고 한다. 뭐 기출이 되거나 즉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렇죠?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과학적 기반은 지식과 기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술적 기반은 선천적으로 얻어진 감정적 요소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접근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우리 과학적 기반 보시면은요, 이게 지식과 기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태학, 행동, 사회, 문화과학과 같은 이런 과학들, 그 지식들입니다. 생물학, 유전학, 행태과학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식이죠. 이런 것들이 생태과학들. 자,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을 나타내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조직화하고
새로운 기법, 실천 지침, 프로그램, 정책 개발을 위한 관찰 경험, 공식적 연구, 사회복지 계획, 그다음 개념적 중고 틀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 개입과 개입이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객관적 검토, 아이디어 연구, 실천의 교환과 비평적 평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뭐죠? 이것이 바로 지식을 개발해내고, 그렇죠? 그 지식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다 과학적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조건과 사회 문제에 관한 지식들, 사회 정책과 사회적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들, 사회적 현상에 관한 지식들, 전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들,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들을 우리가 과학적 기반이라고 한다. 자, 예술적 기반이 등장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말하는 예술성 또는 예술적 기반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동그라미 치듯 정서적 측면, 다분히 정서적인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적 특성을 말한다. 그래서 실천 지혜, 자, 요건 좀 기억하십시다. 실천은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전문가 행위 패턴. 자, 이것도 뭔가요? 지식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지식에 기반한 과학적 기반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사회복지사의 습성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 바로 실천지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들. 자,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생 경험에 근거한다. 자신의 잠재적인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노출의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하나였었죠. 우리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면접 수행 중에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수준에서 자신을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원에 보시면은, 자,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비슷한 자기 경험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말하는 것. 자, 이는 상대에 대한 신뢰와 이해 폭을 높여주면서 한층 어떻게 강화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자기 노출이라고 하고, 이것도 실천 기술 또는 면접의 기술이었었습니다. 역사와 현재 사건들, 그 다음에 예술과 문학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우리 어렵게 공부하셔도 괜찮고요. 밑에 보시면 플러스 원에 예술적 기반, 그 다음에 과학적 기반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과학적 기반부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들, 복지 전문직에 대한 지식들, 실천 방법에 대한 지식, 제도 및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들, 전부 지식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다시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과학적 기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술적 기반은 사랑과 용기, 전문적 관계 형성 능력입니다. 창의성, 상상력, 희망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남한테 희망을 전달해 줘야 되고, 또 힘이 빠져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그 에너지를 전달해 줘서 그가 나를 봄으로써, 사회복지사를 봄으로써 힘이 번쩍번쩍 나야 됩니다. 삶에 의욕이 생겨져야 돼요. 판단력과 사고력, 개인적인 가치관, 자신만의 전문가로서의 스타일, 이런 것들은 예술적 기반이라고 하고, 여러분, 예술적 기반의 형성은 어떻다고요? 말씀드렸듯이 다분히 선천적인 요소들, 정서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기억해 두십시다. 관계 형성 기술, 이것도 이미 실천론 시간에 얘기했고, 진실성 다 공부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3번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필요한 예술의 요인들에서 동정과 용기, 이것도 잘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 수준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아하, 동정에 결여된 사회복지사는 자신과 클라이언트의 관심사 사이에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다. 동정심, 대표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기 위한 예술적 기반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건설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고통을 받는 자에게는 고통을 덜어줘야 되고, 고통을 가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전문적 관계 형성 능력,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 또는 배려, 헌신과 의무, 권위와 권한, 진실성과 일치성, 이런 것들이 전문적 관계, 즉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요소다. 우리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죠? 예, 우리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를 전문적 관계 또는 원조 관계라고 표현한다 그랬었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 수용과 공동선을 추구해서 협동하는 인간의 선한 의지 등에 대한 믿음과 신념,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적 가치들, 창조성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함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창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끊임없이 변화해서 창조성은 중요합니다. 창조성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고 만들어내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파트 공부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회복지사의 예술적 기반과 과학적 기반을 구분 짓는 거. 그 정도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이 파트에서는 뭐 시험 문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모델 첫 번째로 이 심리사회 모델에 관한 얘기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